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거듭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발언을 테디 같은 발상이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우리끼리 해보자. 그 북한이 바라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세계적인 안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하는 건 참으로 유감입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실 분들입니다. 이수기 시사인 기자,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홍준표 대표가 기자간담회 자청한 거, 아무래도 추석 연휴 앞두고 추석 민심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모양이죠? 또 그렇죠. 그리고 추석 밥상에 이제 자기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걸 원하는 것이 하나 있을 테고요. 또 한 가지는 이틀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모여서 안보 문제 관련해서는 초당적인 협조를 하자 이야기를 하고 또 청와대 벙커까지 같이 들어보는 그런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 맞대응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국당 입장이 이러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밝히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그런 기자간담회였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이수기 시사인 선임 기자. 먼저 시사인이 창단 10주년. 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10년을 또 잘 끌어오셨네요. 네, 독자들 예. 덕분이에요. 예.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해야 한다는 그 발언에 대해서 코미디 같은 발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취재를 좀 했더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 국군의 날 행사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북한이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갖게 되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청와대에 그 얘기를 한 배경이 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래 후보 시절도 그렇고 취임 이후에도 이 전작권 환수를 임기 내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원래는 임기 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못 박지는 않고 그러나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통령 생각이다. 이유는 그 앞에 자주국방이 있다. 자주국방을 먼저 해놓고 그래야지 전작권을 가져오면 이번 그 안보 위기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도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오히려 안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보면은 이번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이 자기들 입장에서 사실 한반도의 가장 이 평화의 위협을 받는 대한민국의 입장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 모든 의사를 결정해가는 과정들을 좀 보고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전작권을 좀 갖는 게 더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아마 홍준표 대표가 그 여야 대표 회담에 가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오히려 저런 얘기를 했으면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듯한데 지금은 서로 간에 이해가 좀 부족한 측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는 그렇다고 쳐도 전술핵 재배치 말이죠. 뭐 미국 정부 쪽이나 또 우리나라 다른 정당, 여당 또 야당, 국민의당 안에서도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성이 없는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홍준표 대표가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김우석 부소장. 전술핵 배치를 꼭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그게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핵은 핵으로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대전제하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부담이 있으니까 핵우산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 땅에 핵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면 금상첨화다. 그게 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현 정부에서 카드를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런 무방비 상태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마땅한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김정은의 선의만 기대고 해가지고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 같고요. 역시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야 뭐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단 당위에 앞서면 현실을 굉장히 무시하게 돼요. 그런데 현실을 무시해가지고는 위기 상황에서 현실을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 뭐 말의 품위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용 자체는 현 정부에서 그
경청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의 기자간담회 소식 중심으로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또 하나 한 말 저희가 주제별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제 있었던 청와대 회동,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만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 패싱이다 이런 말이 정치권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특유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와대 회동, 안보 회동이라는 것은 추석 앞두고 보여주기식의 정치 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반대의 안보관을 갖고 있는 우리 주장이 거기서 통할 수 있습니까? 패싱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전선이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전선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국회 운영이 가능할까요? 홍준표 대표 표정이나 말투 보면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말에 사실은 일부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지금 제1야당이 지금 107석인데요. 그러면 지금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빼놓고 사실은 여야 사당만이 모여서 뭘 합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합의냐라고 하는 그 문제 제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들 빼고 이야기가 될 수 있겠냐고 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저렇게 전선이 분명해져서 자신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어떤 1대1 구도라고 하는 국면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전국을 운영하고 전국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결코 나쁘지 않다고 하는 판단이긴 한데 문제는 저러한 시각이 국민들로부터 과연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처럼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여야 5당이 모여가지고 뭔가 의견을 모으고 서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논의한다고 하면 국민들 눈에 봐서는 당연히 안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의무를 포기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1대1 회동, 홍준표 대표를 청와대로 단독으로 초청하는 방안, 청와대에서 추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그 홍준표 대표의 논리에 손뼉을 마주쳐주는 거가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홍 대표의 저 주장이 사실은 고집이 있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저 전선이 분명해지는 거라는 걸 여러 번 강조하는 게 홍 대표의 생각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홍 대표 입장에서는 윤 의원 말씀하신 대로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는 게 지금 최고고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의 사람들을 지금 흡수통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당과 1대1이 됐을 때 본인의 존재감도 높일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선거 다음 지방선거나 이런 데에서도 결국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거고요. 대통령하고 아마 앞으로도 대통령의 행사는 가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대통령하고 같이 만나면 그 만남의 성과 자체는 다 대통령한테 간다라는 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믿음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거에는 절대로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군의 날 기념식에도 홍준표 대표가 불참했다고 해서 SNS상에서는 이런저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청와대에 안 가는 거는 그렇다 쳐도 국군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것은 좀 안보 정당을 지향하는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는 부적절한 선택 아니었나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마땅한데 지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회동에서 안 갈 명분을 얘기를 함에 있어서 그 명분을 여권에서 줬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전술핵 배치나 대북 정책에 대한 변경, 적폐 청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협점을 좀 제시했으면은 홍 대표가 가기 싫어도 명분상 가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서 결국은 홍 대표가 얘기하는 그 스탠스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잘 관리를 못했다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까 1대1 회동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들러리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100% 들러리를 해라라고 얘기하듯이 1대1 회동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의 불안을 하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좀 자세를 하고 협상을 제대로 해가지고 제1야당을 팽식히고 그냥 국정을 끌고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건데 정부 여당이 좀 이걸 참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석을 맞아서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구나 그리고 함께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추석을 좀 잘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1야당하고만 그렇게 1대1을 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라는 것도 좀 약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각 정당을 다 해야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이제 그래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서도 또 약한 고리를 어딘가 치고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은 흠 잡겠다라는 그 국면에 들어있는 상황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청와대가 힘든 상황이라고 청와대가 보입니다. 꼭 경쟁적으로 이렇게 적폐청사 문제만 해도 그래요. 이거를 잘 마무리해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일정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거의 비타협적인 부분들을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는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선명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득이 있는 거예요. 제1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빌미를 주지 않게서라도 왜 계속 다 만나지 못합니까? 사실 국민들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야당들과의 대화는 첫 번째거든요. 그리고 제1당이라고 하면은 1당을 해서 다른 데서 뭐라고 하면 계속 만나도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독선과 독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수기 선임 기자 얘기는 현실적으로 또 기존의 정치 논리나 다른 야당들을 고려할 때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1대1 청와대 회동은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반면에 김우석 부소장께서는 꽉 막힌 전국을 풀기 위해서 청와대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그거라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제부터 홍준표 대표 기자간담회 내용 가운데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사안 아마도 추석 밥상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릴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적폐청산 현 정부 들어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반대 진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 사안을 그냥 넘어갈 리가 없겠죠. 당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은 처사라는 것은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을 소환하려면 직접적인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직접적인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대통령을 소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보복하는 거지. 정치적인 보복하는 거지.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책임이 MB한테 있다. 집요하게 보복하는 거죠. 뭐 한마디로 현 정부의 적폐청산을 집요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네요. 제1야당 당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뭐 당연할 것 같아요. 당연할 것 같고 저 주장에는 말에 좀 약간 거친 부분이 있지만 상당 부분 보수층에게는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아주 명백하게 위법적인 행위들, 그다음에 그러한 혐의들이 드러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겠지만은 그런 정도의 수순이 너무 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민주당에서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나온 문건이 전 정권 문건이 7건이에요. 저것은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집권층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쏟아내고 있고 그 타깃이 홍준표 대표가 말한 것처럼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숨길 수 없는 현 정부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여권의 문건이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온 것이냐, 왜 그걸 필요에 따라서 하나하나 흔드느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겠죠? 예, 지금 저 어제 나온 문건들은 이제 정부 기록원에 가가지고 그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 비밀 문건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이제 가서 일일이 베껴와서 그 내용들을 지금 공개를 했는데, 이제 내용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점점 그 전에 국정원의 댓글, 군사이버의 댓글에 이어서 그 다음번에는 청와대에서 나온 생산된 문건들에 나오는 이 관련된 사안, 사찰과 관련된 사안들이 나오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어제도 이제 뭐 김도우 전 홍보수석을 비롯해서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 얘기를 보면은 왜 이 정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MB 그 진영의 사람들이 노무현 서거에 대한 감정적 앙금이 남아있다. 그리고 보수 진영의 괴멸을 위해서 이 보수 출신 전직 대통령, 마지막 남은 대통령을 겨냥하는 거다. 이제 이 두 가지인데 거기에 딱 생각이 다 들어있는 거죠.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MB 진영과 이명박 전 대통령 진영과 자유한국당은 이제 이렇게 가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번에는 노무현 DJ 것도 다 까자. 라는 걸로 가는 거고, 그 다음번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게 보수 세력이 총 집결해야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다라고 지금 논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요즘 자주 만나서 회의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요.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나와서 총 반격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어제 오후에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간단히 한번 볼까요? 일단 추석 연휴를 맞아서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난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행적인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할 말은 다 한 것 같은데 또 다른 말도 하겠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번에는 그냥 간복이란 뜻이죠. 사실 본격적인 반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 페이스북에만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은 내가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공격을 하면 내가 이걸 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공표의 균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데 그 반향이 굉장히 컸죠,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진짜 본격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은 전면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잽을 하는데 이 적폐청산을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폐청산을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진영에서 대부분 정치 보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치 보복과 적폐청산의 차이가 뭐냐? 그런 걸 볼 때는 결국은 양 정권을 공평하게 하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수사하도록 하자. 그런 것들이 정치 보복이 안 되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특검에서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권에서는 역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위해서 국회 정론관에 섰습니다. 바른정당 당사인 것 같군요. 유승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 지금 바른정당 내부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지금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관한 자신의 입장,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밝힐 것 같습니다. 출마 선언문을 읽고 언론인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바른정당의 대표가 되어 위기에 처한 당을 살려내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개혁보수의 희망을 지키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220만 국민들께서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한 표 한 표의 의미를 오랫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국민의 뜻은 보수가 다시 태어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대선 후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저를 선택하지 않았던 분들도 보수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몰락한 우리 보수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보수가 한국 정치의 새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얻은 답은 분명했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지고 새로운 개혁 보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길은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용감한 개혁의 길입니다. 안보는 확고하게, 경제는 강하게 만들고 민생은 고통받는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국민과 당원의 선택으로 대표가 되어 이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개혁보수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 유승민은 개혁보수의 승리를 위해 생명을 걸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보수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만, 독선, 무능의 길을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이기기 위해서는 보수가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보수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비로소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고 안보도 경제도 민생도 지킬 수 있습니다. 반성도 책임도 비전도 없는 낡은 보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선 때 이용해서 표를 바꿔서는 이제 와서 뒤늦게 출당 쇼를 하는 자유한국당, 이런 눈가림이 혁신의 전부인 양 외치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국민의 떠나간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낡은 보수로 어떻게 지방선거와 총선을 이기고 어떻게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내겠습니까? 보수는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개혁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퇴화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기서 전진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결기로 저는 동지들의 손을 꼭 잡고 국민과 함께 개혁 보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와 세력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낡은 방식의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무서운 민심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달라졌고 세상이 바뀌었고 정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전 대선 후보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바른정당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은 사실 잠시 뒤에 내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유승민 의원 기자회견이 있었으니까 예정된 수순일까요? 출마할 거라고 한다면 결심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어제 그제 있었던 이른바 이제 보수통합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바른정당 내부의 그 중진 의원들이 가담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서두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지금 유승민 대표의 말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지금의 보수로는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는 정권 재탈환의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반드시 개혁 보수의 길로 정권 탈환에 나서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또 한 가지는 자유한국당과 이른바 바른정당 사이에서 일고 있는 이른바 통합론에 대해서는 아주 명백하게 선을 그은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유승민 전 대표의 이번 출마 선언으로 해서 적어도 보수당 내에서 이른바 당대당 통합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역으로 바른정당의 분열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윤춘호 의원이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바른정당에서 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격렬했습니다. 김영우 의원이 국방위원장 맡고 있는데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영우 의원을 공격하는 발언들이 나왔다고 김영우 의원 스스로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 끝나고 나온 바른정당 의원들의 이야기 저희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나 이런 걸 거치면서 그런 논의가 더 치열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당원들이나 당 구성원들의 뜻이 조금씩 드러나겠지. 이제 그걸 토대로 뭐 어떤 진로를 정해야 되겠지. 정식으로 당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한다든가 당을 대표한 것이 아닌데 마치 당을 대표한 듯이 보이는 또 최고위원 자격에서 그랬으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정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안보 위기 속에서 보수 대통합, 특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외부 대한민국 걱정하는 분들이라면은 대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논의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부에서 항의는 없었어요? 제가 공격을 좀 많이 받았죠. 네. 또 다른 입장 밝힐 계획은 없으세요? 전당대회 관련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유승민 의원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바로 몇 시간 뒤에 지금 기자회견 한 겁니다. 유승민 의원의 기자회견, 전당대회 출마, 통합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원래 바른정당 의원들이 나왔던 이유가 결국은 저 당으로는 보수 세력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나와서 새로운 개혁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개혁 보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그게 지지율을 얻지 못하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본인들의 지지 세력들이 시도의원이나 기초단체장 뭐 이런 쪽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사실 소속 의원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 소속 의원들이 가는 것도 명분이 없기는 한데 뭐 지금 뭐 안보 정국에서 보수가 통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냥 내세우는 얘기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개혁된 것도 아니고 그 친박이 청산된 것도 아니고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가는 데서 굉장히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속을 지금 더 차리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는 뭐 정치인들은 취재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기초가 무너지면은 그 다음번에 총선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3년 후에 총선도 벌써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 한번 잡힌 흐름을 참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다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면 일단 남은 사람들이라도 일단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개혁적 보수의 진지로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그냥 처음에 대선 끝나고 유승민 대표 체제가 만들어져서 한번 진력을 했으면 6개월 사이에 승부를 좀 더 빨리 보지 않았을까. 두 번째 이렇게 힘이 빠진 상태에서 본인이 다시 한번 나서야 되는 이런 시행착오는 겪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하네요.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에 말이죠. 바른정당 의원들, 통합론자들이 당을 탈당하는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지금 그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거는 통합의 의미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3분의 1은 자유한국당 스스로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는 5분의 2가 의미 있는 숫자예요. 그런데 지금 국회 전체 의석에서 자유한국당 의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바른정당을 합쳤을 경우에는 5분의 2가 120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와야지 120석이 넘는 거예요. 선진화법의 의미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자강표가 한 10명으로 친다고 하면은 120명을 못 넘기거든요. 그러면 실익이 없는 거예요. 합당의 실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그 유승민 의원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전당대에 나가겠다는 건 통합 그 흐름 부분에 일정 정도의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바른정당의 의미에서는 마지노선이 결국은 그 교섭단체를 잃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마지노선으로 정의당 이상의 의석만 지키고 있으면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청와대 모임에 있어서도 정의당을 제끼지를 못하는데 그거는 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의미를 고스란히 가지고 정치적인 그 발언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10명 정도 있으면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사이에 유승민 바른정당 전 대선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 선언했다는 소식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준비했던 다음 소식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유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또다시 크게 질책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임춘호 의원께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8월 달부터 계속해서 여성들 그 생리대 문제가 지금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제 그 식약청에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식 발표 이전에 국정상황점검회의를 이낙연 총리가 주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유영진 식약처장에게 이제 몇 가지를 주문을 한 거죠.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식약처에서 가장 과학적인 설명을 소비자들이 가장 알기 쉽게, 가장 믿을 만하게 해달라라고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유영진 식약처장의 보고가 좀 시원치 않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10가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검사해 보니까 이게 인체에 전혀 무해합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그것 외에 다른 화학품들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조사 방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해서 유영진 식약처장이 제대로 답을 못했어요. 그냥 그것은 앞으로 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관계기관하고 상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달이나 된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상의하고 지금도 협의하고 있느냐. 그렇게 굉장히 그 경로에서 유영진 처장을 질책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질책한 게 처음은 아니고 그래서 왜 유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런 비판을 또 질책을 국무총리로부터 자꾸 받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타도 받았었죠. 이런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낙연 총리 식약처장 업무 장악 못하면 거취 고민 이렇게 총리께서 결단을 내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식약처장 결단에 대해서 총리로부터 뭐 지침을 받거나 사퇴 종용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웃음이 나와요? 네? 없습니다. 아니 웃음이 나오느냐고. 가소로운 질문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뭐 준비 안 됐다고 파악 안 됐다고 질타하셨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경위인가요? 국무회의석상에서 그 농식품부하고 식약처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다시 변동이 되고 하니 그 국무총리께서 좀 짜증을 내셔서 차라리 그러면, 발표하지 마라. 예, 그럼 답변을. 네, 총리가 좀 짜증을 냈다라고 얘기해서 또 의원들의 질타도 받았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회 대정부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낙연 총리의 생각이 대외적으로 외부로 공개된 적도 있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유영진 식약처장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쉬움이 꽤 많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제가 사회 통념상 적정 시점까지 업무를 최대한 빨리 장악해 주기를 기다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주시하고 있고요. 단지 이분이 자유인으로 살아온 기간이 매우 길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언론이 추적해서 어떤 비판하는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총리가 계속해서 뭔가 지적을 하고 잘못한다고 꾸짖는다라고 한다면은 유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거취 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지 않고 이낙연 총리가 본인이 질타를 했다라는 게 밖에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분명히 이게 뉴스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저렇게 대정부 질문에서도 공개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질타를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좀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총리 입장에서는 업무 장악력이 제일 중요한데 저희 아주 단순하게 그냥 생각해도 저런 생리대 문제가 나왔을 때 발표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조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됐는데 나머지는 언제까지 될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빠진 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아주
바로바로 즉답이 나와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으니까 깝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유영진 처장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국감까지. 예, 알겠습니다. 국정감사가 바로 이어 있으니까 국정감사가 유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